이 발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반가웠죠. 왜냐하면 한약재를 환자분들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면역 관용, 그러니까 이뮨 톨러런스라는 걸 어떻게 회복시킬까가 저에게는 항상 중요 관심사인데, 현대의 약물들은 항상 이런 부딪히는 약물들만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그게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면역 관용이라는 것도 결국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살려야 자가면역 질환들이 회복된다는 게 이번 노벨 생리학상 발표를 통해서 이 면역 관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도 면역 관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냥 면역력이라는 게 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살려내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EBM 한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이번 10월 달에 있었던 노벨 생리의학상을 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사실 반가웠죠. 특히 저희 EBM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암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께도 좀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노벨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2025년도에는 총 3분의 연구자들에게 수상이 되었는데, 메리 블랑코, 그리고 프레드 램스델, 그리고 가장 핵심이 사카구치 시몬이라고 하는 일본 과학자, 이 3분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3분들의 연구가 다 동일하게 이제 한 것들이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이 관련된 중요 세포들 중에 조절 T세포와 전사 인자인 폭스피3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견,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발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반가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제가 사실 한약재를 찾고 환자분들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면역 관용, 그러니까 이뮨 톨러런스라는 걸 어떻게 회복시킬까가 저에게는 항상 중요 관심사인데, 현대의 약물들은 항상 이런 부딪히는 약물들만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고 그게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항상 좀 부딪힘이 많아서 좀 어려웠죠. 왜냐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처럼 면역 관용이라는 것도 결국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살려야 자가면역 질환들이 회복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 면역 관용이라는 인식이 환자분들께 없었을 때는 면역 억제제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로 다 이렇게 표준적으로 쓰여지는데,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부딪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럼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면역 관용을 회복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는 약들을 쓸 거고, 필요한 시기에는 면역 억제제와 병용을 하면서 면역 억제제가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될 시점과 면역 관용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을 잘 찾아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이고, 그 시기를 잘 찾도록 도와주는 걸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 면역 관용이라는 게 뭔지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마치 저만의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가 될 때가 좀 답답했었는데, 이번 노벨 생리학상 발표를 통해서 어쨌든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걸 통해서 이 면역 관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졌을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도 면역 관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냥 면역력이라는 게 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살려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 이제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추 면역 관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류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을 처음 만들어내는 그 단계부터 골수에서 만들고 흉선에서 성장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할 애들을 선별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자가 반응성 면역 세포들을 조절한다 해서 이 중추 면역 관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진행이 되던 것들이 1995년도에 사카구치 시몬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밝혀낸 거에 따라서 이제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리 T셀, 이걸 T렉셀이라고 부르는데, T렉셀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과거에는 처음에 만들어내는 단계부터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이 보여졌을 때 현장 단위에서도 얘네들을 교육하고 수정하고 재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 T레그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이제 연구를 좀 보게 되면 사카구치 시몬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1995년도에 처음 조절 T세포를 발견했고, 메리 블랑코 그리고 프레드 램스델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을 때 특정 유전자가 결핍되었을 때 많은 자가면역 질환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사카구치 시몬이라는 과학자가 1995년도에 발표한 연구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CD4 플러스, CD25 플러스 얘가 이제 조절 T세포라는 애들인데요. 조절 T세포가 살아있는 애들은 건강한 생쥐였던 거에 반해 조절 T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유전자 면역이 생겼을 때 쥐들이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에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일단 밝혀졌던 첫 번째 연구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유전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스컬피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이 특정 유전자가 결손, 여기서는 폭스피3라고 하는 유전자 부분의 뮤테이션, 그러니까 변이가 생겼을 때 조절 T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더라. 그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이 늘어나더라 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 폭스피3라는 유전자가 이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사인자구나 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분의 연구를 통해서 조절 T세포라는 거의 중요성, 그리고 그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내는 중요 전사인자로서 폭스피3의 가치, 유전자로서의 가치가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연구들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것들의 특성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추라고 하는 골수나 흉선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면역 관용, 면역세포들을 교육하고 재조정하는 일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말초에서도 이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던 두 가지 중요 키워드가 되는 T레그셀과 폭스피3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몸의 면역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자가 관용을 이제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 면역 관용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이제 면역계를 좀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여긴 때리지 마, 여긴 공격하지 마 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방식으로도 면역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또 직접적으로 세포와 접촉을 해서 얘네들은 때릴 애들이 아니야 라는 거를 전달하는 방식을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좀 어떤 공통의 사이토카인을 대사적인 이걸 조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물질이 조절 T세포뿐만 아니라 효과기 T세포라고 하는 실제로 적군과 싸우는 애들과 조절하는 애들이 두 가지가 다 이 인터루킨 2를 필요로 하는데, 조절 T세포가 이걸 먼저 소모해 버려서 효과 T세포들이 연료가 없어서 싸우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경쟁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면역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전을 가지고 조절 T세포가 면역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초 면역 관용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중추 면역 관용이 핵심으로 봤다 보니까 중추에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내보내면 손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중추에서 조금 어설픈 애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초에서 얘네들을 또 다시 한번 선별하고 재교육해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인 거고요. 또 중추에서 일어나는, 즉 사이머스, 가슴샘, 흉선에서 발현되지 않는 또 특이적인 항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추에서는 이런 애들까지는 공격하지 마 라는 걸 교육해서 내보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까 싸우라고도 싸우지 말라고도 지시를 받지 않은 어떤 적군들을 또 현장에서 만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또 말초 단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그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 또 특이한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막 싸우는 애들이 감염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과잉 반응을 하지 않고 필요한 반응까지만 딱 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추가적인 기전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조절 T세포는 여러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오늘 이야기하려는 자가 면역 질환과 암에서의 역할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환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오히려 억제되고, 즉 기능이 약화돼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본다면, 암은 오히려 조절 T세포의 기능이 과잉되고 과활성화돼서 생긴 질환이라는 특성을 좀 가져요. 조금 어려운데 정리를 해보면, 자가 면역 질환은 때리지 않아야 될 애들을 때려서, 즉 조절 T세포가 야, 여기는 공격하면 안 돼, 여기는 때리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잘 못해서 때리지 않아야 될 곳들을 때리면서 생기는 질환이라면, 암은 야, 여기는 좀 공격해야 돼 라고 할 만한 비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해야 될 곳을 공격하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인 건데요. 암이라는 환경에서는, 종양이라는 이 미세염증 환경에서는 암세포들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을 포섭해서 야, 우리는 좀 공격하지 말아줘 라는 신호를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면역세포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절 T세포를 활용한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똑같은 조절 T세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오히려 조절 T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암에서는 오히려 이 기능이 과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새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먼저 제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돼서는 이 인터루킨2를 저용량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절 T세포와 효과기 T세포, 그러니까 싸우는 T세포들과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조절 T세포가 두 가지가 다 T세포이기 때문에 같은 연료를 먹고 사는 건데요.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을 연료 삼아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조절 T세포는 그 중에서도 이 인터루킨2의 저용량의 반응, 농도가 낮을 때 반응을 하고요. 인터루킨2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효과기 T세포들이 반응하는 특성을 좀 띠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용량의 인터루킨2를 주입을 해서 이 조절 T세포만 활성화시키려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터루킨2를 원료로 삼는 애들이 조절 T세포도 있지만, 조절 T세포만이 아니라 뭐 기억 T세포나 암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NK세포라고 불리는 애들도 인터루킨2를 먹이로 움직이는데요. 얘네들은 이 친화도가 조금 달라서, 조절 T세포는 낮은 농도라는 의미는 친화도가 아주 높아서 낮은 농도의 인터루킨2도 다 받아들여서 반응을 한다면, NK세포나 기억 T세포 같은 애들은 조금 더 중간 정도의 친화도를 가져서 조금 더 농도가 높을 때 반응한다는 특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인터루킨의 농도를 섬세하게 조절을 해서 낮은 농도를 딱 넣어줬을 때 조절 T세포들이 활성화된다. 이 기전을 가지고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의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방향들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루푸스, SLE라고 불리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를 치료하는 용도로 연구가 하나 많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1형 당뇨, 2형 당뇨가 아니라 면역세포들이 췌장을 직접 공격해서 자가면역성으로 당뇨가 나타나는 제1형 당뇨에도 이 인터루킨2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자가면역성 간염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인터루킨2 저용량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 그래서 이식을 한 후에 이식된 세포와 이식된 골수와 내 몸의 장기 간의 부딪힘인 거죠. 그래서 이식된 골수에서 나오게 된 면역세포들이 내 장기를 공격하는 것들을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백혈병 환자분들이나 골수 이식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건데요. 이런 이식편대 숙주 질환의 치료 용도로도 이 인터루킨2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농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조절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 친화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인터루킨2라고 하더라도 친화도가 높고 낮은 애들의 붙는 수용체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수용체를 정확히 찾아서 그 수용체를 타겟하는 인터루킨2를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입양세포, 어댑티브 셀 테라피라 그래서 ACT라고 부르는데, 입양세포는 무슨 말이냐면 면역세포들 중에 T세포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원하는 세포들을 배양해서, 그러니까 꺼내서 딱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꺼내서 바깥에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말초 혈액에서 우리가 원하는 T레그 셀을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체 외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얘네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배양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배양을 해내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로킨 2 같은 걸 저용량으로 넣어줘서 조금 더 활성을 키우고 필요한 형태로 이제 조작을 해서 얘네들을 증식시킨 상태로 다시 인체 내에 넣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말초에서 추출한 걸 생체 외에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우리 인체에 다시 넣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 우리가 입양세포 치료, 그러니까 이제 어댑티브 셀 테라피라고 해서 ACT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걸 이제 현재 제일 많이 최첨단 과학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일단 치료 방식은 이 T세포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수용체와 이제 대화를 해서 싸울 애들 아닌 애들을 선별하는데, 딱 하나만 타겟하기보단 여러 TCR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가진 T레그셀을 증식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후자죠. 조금 더 항원 특이적인, 그러니까 딱 이 항원에만 작용하도록 그 항원 접합 부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이 TCR을 바꿔서 걔네들한테만 반응하는 TCR만 증폭을 시켜서 T레그셀만 증폭을 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생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카티라고 하는데, 키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두사, 키메라라고 보시면 다양한 것으로 이제 변할 수 있죠. 얘네들은 보는 애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을 인식하는 그 부분들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이 항원 수용체를 조절해서 발현시키는 방법을 우리 카티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절 T세포를 그러한 카티 요법을 활용해서 이 특정 항원으로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들, 이런 형태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장기 이식,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했을 때 얘네들은 공격하면 안 돼라고, 이 항원은 공격하지 마라는 T레그셀을 증식해서 몸 안에 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1형 당뇨 환자에게서도 최근에 어떤 임상적 관해를 봤던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식편대 숙주 질환에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요 TGF 베타 경로를 조절하는 약제들인데요. TGF 베타는 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변환을 시키는 성장 인자다라는 의미인데, T세포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조절 T세포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세포를 조금 더 넓게 표현을 해보면 그냥 군인 그 자체라고 본다면, 군인들 중에서 이제 순수한 군인들, 아직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는 T세포들을 우리가 나이브 T셀, 그러니까 순수한 T셀들을 이 TGF 베타라는 물질이 처리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현장병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T 레그셀로 분화되는 애들도 있고 T 헬퍼셀, 보조 T세포로 분화되는 애들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 TGF 베타라는 물질은 너네들은 이제 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되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GF 베타가 작동을 하게 되면 나이브 T셀, 순수한 T셀들이 이제 유도 조절 T세포라고 해서 이제 조절 T세포의 전 단계 물질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근데 TGF 베타만 있을 경우에는 보통 조절 T세포로 많이 분화가 되는데, 이 TGF 베타에다가 인터루킨 6라는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얘네들이 TH17, 그러니까 보조 T세포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애들이고요.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조금 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하는, 면역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헬퍼 T셀 17번은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는 애들인데, 이 두 가지로의 분화가 인터루킨 6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TGF 베타의 작용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지금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암과 같은 환경을 예를 들어보면, 암에서는 조절 T세포가 오히려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보니까 조절 T세포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TGF 베타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절 T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항종양 면역을 억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면역계를 오히려 면역 회피를 피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오히려 이제 TGF-베타를 증강시켜서 T레그셀의 유도를 많이 해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방식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물질이지만 암과 자가 면역 질환에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TH17, 그러니까 헬퍼 T셀과 T레그셀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가지가 다 TGF-베타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만 인터루킨 6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평화유지군이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인터루킨 6를 차단하는 약물들도 이제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인터루킨 6가 차단이 되면 TH17의 분화는 줄어들게 될 거고 T레그셀의 분화는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TGF-베타라는 물질이 처리가 됐을 때 인터루킨 6가 함께 처리가 되면 나이브 T셀들이 이제 TH17이라고 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싸움을 주도하는 지휘관들로 분화가 되는가 하면, 인터루킨 6가 없는 상태에서 TGF-베타만 처리됐을 때는 조절 T세포로의 분화가 촉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인터루킨 6는 차단하면서 TGF-베타는 촉진하게 됐을 때는 TH17보다는 T레그셀로의 분화가 더 촉진됐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인터루킨 6 차단제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면역세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상당히 섬세하고 다양한 경로들을 활성화하면서 한 경로만으로 어떤 물질들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사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엄청나게 섬세한 조절을 해서 면역세포들을 조절하는 방식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모든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여전히 한계점들이 좀 많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약물들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저용량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치료제의 문제는 아무리 저용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절 T세포만 명확하게 활성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친화도가 높은 세포 수용체에만 작용을 하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중간 정도의 친화도를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NK세포 같은 경우도 이 저용량 인터루킨을 흡수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조절 T세포만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NK세포도 같이 활성화되는,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들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이 좋게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T레그셀이 잘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시적으로 T레그셀이라고 하는 애들을 확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좀 일시적이고, 치료를 중단했을 땐 다시 얘네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몸 안에서 스스로 조절 T세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T레그셀의 증진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이 약물이 빠졌을 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한계,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한계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용량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 만약에 실수로 해서 용량이 좀 높아졌을 경우에는 원래 아까 목표로 했던 조절 T세포가 아니라 효과 T세포들,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T세포들, 싸우는 T세포들이 증식하다 보니까 원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 면역계를 조절하려고 썼던 약이 오히려 면역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나타내기도 해서 이런 부작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여러 아직 한계점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주사 부위의 반응이야 모든 약물들이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정밀하게 타겟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딱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작용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 요 인터루킨 2 치료제의 한계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입양세포, 어답티브 T셀을 증식하는 방식을 봤을 때도 이것도 똑같은데, 좋은 면역 조절 T세포들을 잘 찾아서 얘네들을 바깥에서 열심히 증폭을 시켜서 몸 안에 넣었는데 이게 지속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된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사라지더라. 이렇게 증식을 해서 넣어놨는데도 연구를 해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혈액을 봤더니 그중에 75% 정도가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막 100만 마리 증식해서 넣어놨는데도 3개월 지나니까 그중에 25마리만 남아있으면 이 효과가 좀 지속되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워낙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사람의 혈액에서 이걸 찾아내고 그 혈액에서 찾아낸 그 세포를 안전하게 증폭시키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3개월 만에 75% 감소하는 걸 몇 억을 들여서 계속하기에는 아직 좀 비용적인 한계들이 좀 있는 거죠. 높은 제조 비용의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표현량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좋은 애를 찾아서 배양을 해서 오랜 기간 열심히 양을 늘려봤는데 그게 나중에 넣어봤더니 처음에 뽑았던 애랑은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좀 있다라는 거죠. 뽑아낸 애들과 증식시켜서 만들어낸 애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런 표현형의 불안정성이 조금 더 문제로 남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쓸 수 있는 어떤 T세포들이 찾아져야 되는데, 특히나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게 A라는 사람에서 효과를 내는 조절 T세포와 B라는 사람에서 효과를 내는 조절 T세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겉으로 볼 때는 조절 T세포처럼 보여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특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은 개인 맞춤형으로 그 환자한테서 그거를 찾아서 환자의 혈액을 통해서 조절 T세포를 찾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애를 찾아야 된다는 게 엄청난 기술적인 좀 정밀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아직 한계점들이 많이 밝혀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한계점들이야 뭐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인 걸 가지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사실 조금 이 이야기를 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에 활용되어 왔던 면역 억제제들과 얘들이 이제 충돌하는 것들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면역 억제제라고 분류되는 많은 약물들이 초기에는 장기이식 환자분들의 면역을 억제하는 용도로 처음에는 개발됐던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넘어오면서 사용이 되게 된 건데, 그래서 면역 억제제들이 연구되는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절 T세포에 대한 존재를 모른 상태로 개발된 약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조절 T세포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들이 좀 충돌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면역 억제라는 의미는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하면 저희가 자가면역전에서는 아군을 때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해야지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절 T세포라는 존재가 밝혀지다 보니까 조절 T세포도 결국은 면역력의 중요축을 담당하는 애들인데, 면역력을 낮춰놨더니 조절 T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조절 T세포가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자가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주고 예방을 해주는데, 그것까지 같이 눌러버린다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대의 자가면역 질환 또는 장기이식, 암과 같은 여러 면역 관련 질환들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본 건데요. APC라고 하는 항원 제시세포, 안티젠 프레젠팅 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제가 정찰병이라고 많이 비유하는 애들인데, 정찰병이 혈액을 막 돌아다니면서 세포들을 뭐 관찰을 하면서 싸워야 될 애들,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들을 한번 선별을 해서 T세포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좀 처리해줘, 얘네들은 처리하지 말고 살려줘, 이런 신호를 막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용체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이 수용체들을 좀 정밀하게 타깃하는 방식들로 현대의 많은 면역 억제제들이 개발이 되었어요.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만 좀 보자면, 먼저 제일 자가면역 질환에 많이 활용되는 약들 중에 첫 번째 여기 칼시뉴린 이니비터라고 불리는 약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용어로는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롤리무스라고 불리는 약들인데요. 요 칼시뉴린 억제제라고 하는 약은 이 면역세포들이 야, 얘네들은 좀 공격해줘 라는 신호를 보낼 때 이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이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면역세포의 증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랑은 싸워야 돼 라는 신호를 받고, 이 칼시뉴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NFAT라고 하는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T세포나 B세포의 증식을 만들어내면서 면역 반응이 촉진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데, 그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이거든요. 칼시뉴린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사이클로스포린은 보통 사이폴N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은 프로그랍 또는 타크로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여러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면역 억제제들의 이름인데요. 이런 약물들이 보통 이 칼시뉴린 억제제로 분류되는 약들이고요. 미코페놀레이트, 조금 더 MMF라고 많이 불리는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고 하는 성분은
요 mTOR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요 과정에서 이 유전자의 특정 경로를 차단해서 T세포, B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 미코페놀레트, 우리가 MMF라고 부르는 성분이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약 중에 마이렙트라고 불리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이 경로를 차단해서 T세포, B세포 중에서 특히 T세포인 경우가 많은데, T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요 유전자 부분들의 활성을 막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많이 또 쓰여지고 있고, 또 잭3 이니비터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새로운 약물로 개발되고 있는 뭐 림버크, 뭐 올루미언트, 뭐 젤잔즈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약들인데, 소분자 제제로 분류되는 약물들인데요. 잭스텟 경로를 타겟해서 여기를 억제해서 또 마찬가지로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약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TNF-알파 억제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램시마, 또 휴미라, 뭐 레미케이드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보통 주사제들로 궤양성 내장의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물들인데, 이런 약물들이 타겟하는 건 이 부분이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새로운 방식이 요 mTOR 이니비터라 그래서 우리가 시롤리무스라고 하는, 원래는 우리가 진균이나 곰팡이균 감염에 대응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던 게 면역 억제 효과까지 알려지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 그리고 또 안티 CD52, 25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CTLA4라고 하는 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불리는 항암제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보시면 CTLA4라는 게 뭐냐면 이 항원제시 세포가 얘네들은 공격해라고 신호를 보냈다가 얘네들이 CTLA4라는 물질, 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신호로 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용체가 있으면 얘네들은 공격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암이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공격할 대상 아니야 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물질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암을 공격해내도록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CTLA4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약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면역 관문이라는 말이 이 항원제시 세포라고 하는 이 정찰병이 T세포한테 이런 애들은 좀 공격해줘 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이 T세포가 CTLA4라고 하는 물질을 딱 분비하면 이런 물질은 우리는 공격 안 해도 되는 대상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이 수용체가 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암이 이거를 거꾸로 활용해서 우리는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이야 라는 신호로 CTLA4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걸 차단해야 암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면역관문 억제제, 표적 항암 치료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영역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역 억제제라고 불리는 여러 약물들이 다양한 경로들을 차단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는데, 중요한 건 이 경로들이 결국은 다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T세포, B세포, 그중에서도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조절 T세포라고 하는 애들도 T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억제했을 때 조절 T세포도 마찬가지로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연구에서는 여러 약물들의 기능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펙터 T셀, 그러니까 효과기 T셀들과 T레그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절 T세포가 둘 다 T세포다 보니까 이 약물들이 다 두 가지를 다 타겟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쓰실 만한 MMF, 아까 마이렙트라고 불리는 약물들, 그리고 CNI가 요 칼시뉴린 억제제, 칼시뉴린 이니비터, 프로그랍, 타크로벨, 타크로리무스라는 성분과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뭐 타크로벨, 프로그랍,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물들이 CNI인데, 이 계열의 약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펙터 T셀을 타겟하는 강도보다도 T레그셀을 타겟하는 강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억제하는데 효과기 T셀들도 억제해주니까 면역 억제 효과로서는 실제로 자가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자가면역 반응을 오히려 조절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얘만 없애는 게 아니라 얘도 없애는 작용들을 이만큼 한다라는 거거든요. 칼시뉴린 억제제가 좀 양면성의 기능들 중에 특히나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 T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MMF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가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일 때는 얘네들을 잘 억제해줘야 효과적으로 이 병을 치료할 것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기능이 알려진 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T세포를 타겟해서 기능을 줄였을 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조절 T세포도 타겟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